청년 미래 포럼 이거 말만 들어도 우리가 좀 가슴 벅찬 환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청년 미래 포럼의 창립자이신 박준규 대표님이 이후 여기 오늘 오신 청년들 발표를 듣는 그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행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앉아서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박준규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제목에 저도 발제를 한다고 써놨는데 사실 사회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포럼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계승시켜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통일에 다각적으로 최대한 많이 분석해서 다가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모인 청년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같이 전혀 다른 체제 속에 살다가 합치는 작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간 문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일생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결과물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태어나서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전쟁을 겪었고 분단을 겪었고 그래서 합치기 위해서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직 안타깝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 세대도 이 역시 남북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서도 저희 세대가 관심을 갖지 않고는 있지만 적어도 저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짊어지고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모여있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진은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팀, 국제팀, 북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팀은 국내의 통일 여론, 특히 무관심한 청년들을 이 통일이라는 물가에 어떻게 눈이라도 한번 보게끔 할 수 있을까 이 통일 여론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제도권 내로 들어가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청년들의 시각을 제도로 만들어서 최대 다수의 청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께 작은 부탁을 하나를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선배님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애들 왜 통일에 관심 없지?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국회나 저희가 이제 많이 다녀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청년들한테 직접 여쭤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선배님들께서 모여서 분석을 하시는데 저희는 공감을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일반 길거리에 다니는 청년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편히 다 여쭤보시면 그게 곧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인식 혹은 청년들을 통일이라는 어젠다로 불러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 자체도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한테도 많이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지부는 사실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왜 대북 정책은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지. 그래서 저희끼리 논의하는 게 북한학과가 어느 정부 때는 생겼다가 어느 정부 때는 폐지됩니다. 사실 이 학술 분야라는 게 정부나 다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면 안 되는 분야인데 최후의 보루라고 배웠는데 저희는 그게 계속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북한학과 졸업하면 갈 곳 없다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요즘 이따가 그것도 주제 중 하나인데 탈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분야를 떠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3국으로 우회해서 통일 이슈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이슈들이나 좋은 영향력들이 포함이 돼서 내재가 돼서 우리 청년들을 조금 더 좀 위로해주고 이쪽 분야로 더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팀은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교체되면서 180도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안타깝게도 주입식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인데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북한이 뉴스에 나오면 목소리를 토하지만 정작 1대1로 대화를 해보면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체제라던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던가 우리랑 통일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괴리가 있을까, 혹은 저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으니 뉴스에서 접하는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혹은 정쟁의 이미지, 이런 것들로 북한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통일 여론조사도 통일 찬성이냐 반대냐,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은 정쟁의 모습이나 북한의 나쁜 모습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누가 됐건 그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선배님들과 논의해서 고쳐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북한팀은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또 저희 세대, 북한에 있는 저희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세 팀이 모여서 계속 정보 교류를 하면서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올지, 그리고 북한이랑은 어떤 소통을 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당사자로서 해나가야 될지를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청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모으지는 않고요. 저희가 집중했던 게, 이게 생계라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20대 초반 학생들은 이쪽 분야에 와서 스펙 쌓고 떠납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 사실 남북 교류 끊기고 나서는 더더욱 먹거리가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재직을 하거나 공기관, 언론, 싱크탱크, 그 외에 뭐 NGO 단체, 국제기구 혹은 연구소, 대학원에 진학해 있는 이쪽 분야를 퍼센티지가 나눠지겠지만 어떻게든 손가락 하나라도 넣고 있는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정보 교류하고 인터뷰 협력도 하고 프로젝트 협력도 하고 서로 추천서도 써주기도 하고 취업에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43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얼마요? 43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게 걸러 받았는데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어나서 사실 저희도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에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정보도 빨리 돌고 먹거리 정보도 빨리 돌고 어떤 이슈들이 오고 가는지도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빠른 곳 중 하나다. 그래서 통일부나 그 외의 공기관들도 저희한테 홍보 요청이 오고 청년들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많이들 요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이제 디테일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팀원들 각자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각자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떤 공부를 해서 통일에 관심이 갖게 됐는지를 좀 선배님들께 소개를 좀 드리고, 사실 노천수 대표님께서 엄청 빠르게 이걸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시간을 들여서 같이 전략회의도 하고 좀 이렇게 폼을 맞춰서 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평소에 했던 것들이 많아서 오늘 각자가 출 수 있는 춤을 한번 마음껏 춰봐라 선배님들 앞에서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는데 마이크를 한번 국제팀 대표인 이진우 대표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진우 대표의 주제가 스웨덴 관련된 주제인데요. 사실 스웨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미 대화, 남북 대화, 특히 북한 노동당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운이 좋게 저희가 어떻게 스웨덴 외교부 그 외에 스웨덴 주 스웨덴 북한 대사관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는 기구들이랑 소통을 하는 연구소랑 파트너 단체가 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소통 창구를 만들어 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에서 국제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짧게 저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에서 이제 국제지부를 총괄해서 맡고 있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외교학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국회랑 미국 의회에서 이제 근무 경험을 쌓았고, 올해는 이제 스웨덴의 안보 개발 정치 연구소의 파트너 기관에 또 방문 연구원으로 다녀와 있습니다. 현재 또 그 유럽 북한 연구센터라는 곳에 또 비상근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국제지부에서 간단히 조금 더 이제 박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뭐 한반도 통일이나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것이 남북 관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글로벌 어떤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서로의 이해와 컨센서스를 늘려나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으로서 이제 워싱턴 DC에도 있었고 해외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이러한 외교 네트워크가 특히 청년들의 외교 네트워크가 굉장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서포트나 지원도 사실 한국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좀 미약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포럼 국제지부에서는 그런 좀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제 뭐 해외의 뭐 젊은 이제 실무자들, 연구자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집중시키고 같이 통일과 이제 북한 문제,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이제 주 역할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 내에서도 주 한 이제 대사관들, 이제 해외 대사관들하고도 이제 각자 라운드 테이블을 통과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자리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싱크탱크들과 또 이제 해외 이제 그 청년 연구자 실무자들과도 이제 교류를 주로 하면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스웨덴사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한반도의 국제 외교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박준희 대표께서 잠깐 소개하셨지만 저희 포럼하고 이제 파트너 기관이 된 스웨덴의 안보 개발 정책 연구소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관인데요. 저희 포럼이 올해 3월에 이제 스웨덴 안보 개발 정책 연구소, 줄여서 ISDP라고 하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와 이제 첫 만남 이후에 파트너십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웨덴 ISDP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2007년에 설립된 이제 싱크탱크인데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제 북한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해외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북한 외무성 산하의 이제 군축 평화 연구소와 이제 조선 유럽 협회 같은 이제 북한 외무성 산하 기관들이 2019년까지 이 ISDP라는 이제 연구소에 이제 방문 연구원으로 1년에 4명 이상씩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싱크탱크가 이제 남한, 북한, 이제 미국, 중국 이렇게 해서 좀 사자 실무 교류 1.5트랙 대화를 그동안 많이 실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끊겨 있던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ISDP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을 해서 이제 북한하고 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제 평양에 대사관이 지금 열려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서방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또 이익 대표부를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웨덴이 유일하게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북한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ISDP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그 스톡홀름에 직접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한 달간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스웨덴의 외교부 관계자들, 그다음에 한반도 특사, 국방연구소, 외교부, 의회, 싱크탱크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 스웨덴이 좀 바라보는 이 한반도 문제와 북한과의 어떤 외교적 역사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먼저 스웨덴의 좀 그래서 북한 외교 활동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재 한반도 특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에 이제 중국하고 스웨덴만 따로 한반도 특사가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73년에 이제 스웨덴은 북한하고 첫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게 서방 국가 중에 최초의 수교였습니다. 그래서 73년에 수교를 맺은 이후부터 이제 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은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뭐 기타 유럽 국가들의 어떤 이익 대표부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2001년에는 이제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가 EU 정상회의 의장을 할 때 서방 국가의 현직 수장으로서 최초로 이제 북한을 방북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2018년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 전에 실무 협상, 2019년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렬된 이후에도 실무 협상을 전부 스톡홀름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진행을 할 때 그 스톡홀름의 이제 두 싱크탱크인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과 이 안보개발정치연구소라는 이 두 군데에서 이런 어떤 실무 협상을 세팅을 하고 이제 북한 측과 어떤 민간 1.5트랙 민관 합동 어떤 소통을 하는 데 그래서 앞장서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스웨덴도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잠시 끊겼다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서방 국가 중에 유일하게 지금 평양에 대사관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총 3개의 대표부를 한반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대사관, 여기 서울에 있는 대사관, 그다음에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까지 유일하게 3개의 대표부를 한반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스웨덴이 사실 이제 북한과의 외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신뢰를 쌓았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트러스트 빌딩, 신뢰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관여 외교를 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 뭐 인도적 지원, 인권 여러 가지 분야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은 시점에서도 계속 관여 외교를 해왔던 국가이고요. 근데 이러한 또 스웨덴이 북한과의 이 노선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점은 사실 그동안 스웨덴도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악화됐어가지고 90년대 외교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지만 또 미국하고 이제 다른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웨덴이 북한과의 창구이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좀 이제 그 안보적인 어떤 또 실리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국가가 그 전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미국과의 대미국 안보 협력 강화라는 어떤 실리적 외교 목적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북한과의 좀 어떤 관여 외교, 규범적인 관여 외교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어떻게 하면 이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스웨덴은 사실 이 신뢰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사실 스웨덴은 유일하게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협상을 비공개로 했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부터 좀 이제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실 그동안 스웨덴이 많이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미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에서 이제 그 김정은과의 만남이 불발됐지만 그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스웨덴이 굉장히 이제 이걸 다 중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 구축을 통한 위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지금 뭐 충돌 위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분쟁 가능성에 있어서 스웨덴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떤 신뢰 구축 메커니즘.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현재로서는 좀 소프트한 어프로치. 그러니까 뭐 통일이나 비핵화나 지금 이런 부분은 어쩌면 사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펼친 이후에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린 기술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좀 이제 소프트한 어프로치를 이제 뭐 북미 대화나 이제 좀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신뢰 구축을 통한 이제 남한 쪽에 이제 북한에 대한 접근을 지금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실 남북이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적고 이미 이재명 정부가 사실 많이 유화 제스처를 지금 북측에 보낸 상황이기 상황이고 또 이제 북한의 또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지금 대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스처입니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북 외교 전략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END 이니셔티브나 이런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전략들도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북한하고 외교 안보적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북한도 사실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북한은 비핵화를 당연히 지금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떤 어젠다를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여건이 구성됐을 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나 유럽과의 어떤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또 북중로 연대를 만드는 좀 새로운 축에 대해서 좀 정교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좀 전략적 소통은 지속이 되어야 되고요. 대신에 좀 원칙과 유연성을 병행하는 좀 다층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과 또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이제 다양한 동남아 국가, 특히 좀 북한이 베트남하고 또 이제 관계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통한 어떤 공조를 강화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좀 소다자주의,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다자주의 질서가 아니라 미니래터럴리즘이라고 하는 소다자주의를 통해서 뭐 한유럽, 뭐 한미일, 뭐 예를 들어 뭐 한동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소다자주의 협력체를 강화해서 이런 어떤 소통 메커니즘을 상시적으로 구축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시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건설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현재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현 시점에서 이제 스웨덴이 계속 이런 남북 관계 중재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조금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럽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러시아 문제에 있어 이제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뭐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제 뭐 서울하고 모스크바 직항편을 재개해야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번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재개를 선제적으로 하거나 한러 관계를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강화를 하면은 이제 유럽이나 다른 동남아나 이런 파트너 국가들이 좀 어떤 잘못된 시그널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신뢰 구축이 중요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규범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외교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웨덴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하고 공조를 초다주의 공조를 강화하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대화 요건을 구성됐을 때 북한에 이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뭐 산림 협력이나 그린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재생 에너지 같은 좀 이제 소프트한 그런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북한도 그런 쪽에서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비핵화나 통일 얘기는 이제 절대 안 하는 걸로 지금은 상정을 스웨덴한테 얘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좀 소프트한 어프로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활동하면서 특히 제가 팀원들을 모으면서 그리고 같이 논의하면서 느끼는 게 선배님들께서는 북한이랑 교류 협력을 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북한과 맞대고 뭔가를 해보신 분들입니다. 저희 세대와 선배님들과의 다른 점을 가장 크게 꼽자면 저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 특히 90년대 초반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있고 뭐 80년대 초반생까지 있는데요. 부모님들 따라 금강산 관광을 가보지 않은 친구들은 저희는 북한에 대한 접촉 경험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냉철해 보이실 수도 있고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철하고 현실적인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우 대표의 발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냉철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요즘 청년들이 설득이 된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저희 북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충신 팀장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많이 다채로운 친구예요. 되게 능력도 다각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경험도 북한 교류 협력에 있어서 저희 세대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나라 전체에서 제일 많은 축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김충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청 사회적 경제과에서 재직을 했고 얼마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고 노무현 때 만들어진 통일부산하 공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연구부에서 한 3년 가량 근무를 하고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주에 주수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법적 자문 역할로 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 대학원에서의 전공이 북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그렇게 낀 적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 접촉 승인도 받았었고 북측에서 초청장도 와가지고 방북 승인도 다 됐는데 이제 하노이 회담이 깨지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는 아쉽게도 방북은 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뭐 제 주변에는 북에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전공을 그쪽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분야에서만 거의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은 아까 박준규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탈북을 좀 해서 지금 현재는 로펌에서 법률사무원으로 지금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아무래도 좀 공공 위주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많은 한계를 봤었어요. 사실 이런 경직된 조직과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정부 주도의 교류협력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나오시는 그런 실향민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고령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다 돌아가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남북한 간에 이런 인도적 대화라는 거를 열 수 있을 만한 주체가 탈북민밖에 없습니다. 탈북민도 북에 놓고 온 가족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산가족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 측과 대화하려고 할 때 그 민감성 때문에 탈북민은 절대 의제에 올리지 않죠.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 정부가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이 자유로운 민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북한에는 자유로운 민간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커다란 장점인 자유로운 민간이 있다는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이 통일에 대한 아젠다를 어떻게 확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교류 협력은 정부 주도로 해왔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전쟁을 겪었고 비무장지대로 인해서 물리적인 소통창구도 다 차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닷길도 너무나도 위험했고 납북도 많이 하고 또 역으로 우리가 납치해 온 적도 있었고, 그런 위험한 역사가 있어서 물리적으로 남북한의 민간인들이 교류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트랜스내셔널 파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국가 고유의 권능, 권한들이 개인으로 계속 이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으로의 이전의 핵심은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 정보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의 소형화, 경량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한국어 정보학인가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북한 측에서 인터넷이 허가된 인원들이 있긴 있어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허가를 해줬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닌 게, 물론 그 한글의 유니코드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모든 검색어라든지 로그를 북한 당국에서 다 검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것은 절대 검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학술적인 것들만 검색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는 이상 사실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보기 참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봤던 게 저는 제 아내가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북한 이탈주민 출신들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탈북민 친구들이 항상 한국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 살다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괜히 미워하거나 괜히 무서워하거나 괜히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대화해본 적도 없고 격리되어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격리되어 있고 서로 모른다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으며 북한에 충분히 적용할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출현입니다. 그 전 세계적 또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분께서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면서 전 지구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화성과 또 달과 또 인터넷망을 구축하려고 지금 계속 위성을 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로켓 재활용 기술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근데 이 스페이스X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영국에도 원웹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도 저기도 위성 인터넷을 하고 있고, 한국도 재작년 정도에 이제 KT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한반도형 스타링크를 만들겠다. 왜냐면 유사시에 유선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거나 지상에 있는 기지국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도 인터넷을 쓸 수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으므로 그런 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 측에 자유로운 인터넷망 같은 게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인터넷을 못 쓰는 건데, 이제는 이 위성에서 나오는 그런 인터넷 그 신호를 받을 수만 있으면 사실 서로 같이 카카오톡하고 라인하고 텔레그램하고 전화통화하고 사진 주고받고 심지어 전자상거래를 해도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저는 코앞에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북한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 IT 관련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의 엘리트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분야로 가서 뭐 소위 말하는 북한의 사이버 전사가 되기도 하고요. IT에 익숙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8년 이후로 탈북해 오시는 분들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IT 기기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을 다 숙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단지 이분들한테 없는 게 뭐냐면 외부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북한의 인트라넷 안에서 생산되는 것들만 보다가 해외에 나오거나 탈북해 와서야 인터넷을 보고 또 하나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제 역사 교육도 뭐 제대로 받고 하면서 이제 그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북한 영토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무조건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미리 가입이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북한 지역에 무작위로 뿌리거나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그 이제 북한과 해상 무역을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들만의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알아서 활동하셔라, 로그 안 남는다 이런 식으로 좀 안심하게 해주면 또 그들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채팅하고 재밌게 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2005년에서 2006년 그 사이에 북한의 내부망에 들어가서 한번 북한 사람들하고 채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실시간 채팅이 됐어요. 광명망의 아이디가 300개도 없을 때인데 실시간 채팅이 됐었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쓰던 버디버디 이런 메신저랑 북한 사람들이 쓰는 그게 똑같았습니다. 키히히히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뭐 눈웃음, 뭐 땀 삐질삐질 이런 거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게 실시간으로 검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허가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그 용천역 폭발 사건 이후로 북한 전역에서 한동안 소전화가 금지된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서로 문자를 주고받긴 하지만 그 스마트폰 안에는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OS가 들어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모든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중앙 서버에 보내서 검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도 사실 자유로운 대화는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전화라든지 그런 기기들을 북한 안으로 유입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류 협력이 시작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혈연 관계가 다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탈북민이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탈북민의 남은 가족들을 북한에서, 물론 뭐 지방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가족들은 뭐 가만히 두기도 하는데 특히 평양 출신의 탈북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가족들을 절대 평양에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다 추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목숨이 달려있고 위험하기도 해가지고 북한 주민이여 로그인하라, 이게 사실 진정한 그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통일 아젠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정부 주도의 남북 교류협력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때와 같은 그런 그림은 오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요. 김정은이 갑자기 건강이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저기 하늘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고, 만약 김정은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측근들이 다 강경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참 남북한 간의 본격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민간이 북한의 청년 세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친구가 저희 포럼의 테크니션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금 새로운 창구를 뚫어낼 수 있을까를 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친구는 외교, 이 친구는 북한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혹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화이트해커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쪽으로 특출나서요. 아까 김일성 종합대학 채팅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걸려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네, 끌려갔다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국가정보원에 끌려갔다 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한 열정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했던 친구고 그만큼 북한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 친구 집에 가면 대동강 맥주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는 티셔츠도 입고 다니는 정도로 북한에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몇 살이나 되십니까? 93년생입니다. 32살입니다. 근데 저 처음에 이 친구 봤을 때 좀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SNS 들어가 보니까 북한 물품이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시계부터 뭐 선배님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모란봉 시계를 차고 있는데 뭐라고 시계? 예. 이따 뭐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평양 광복거리 건설 기념으로 김일성 죽기 전에 노동당에서 만들어준 시계를 이 친구가 선물로 줬습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선물 받으셨 그래서 지금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계속 무료로 이렇게 전시하고 도슨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행사 필요하시면 물론 이미 방북하셔서 많은 것들을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 세대는 특히 북한 물품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만나자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충신 매니저도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가 스웨덴이랑 최근에 만나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요. 북한이 현실적인 이유로 저희랑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제시해야 북한이 우리랑 다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책상에 종이 한 장 놓고 몇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남한이라는 특수성을 북에서 엄청 고려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다시 예전처럼 6.15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어떻게 하면 복구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스웨덴 너네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통일연구원도 갔다가 싱크탱크도 갔다가 정부 부처들도 갔다가 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고안해내고 이 친구는 외교적으로 이 친구는 기술적으로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선배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여쭤봐 주시고 또 저희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선배님들께 감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자 중에 가장 선배님들께 감정적으로 좀 호소드리고 싶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배님들께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셨을 때는 남북 소통이 가능한 때였지만 저희가 성인이 돼서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이쪽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인터넷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북한 딱 취업 사이트에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북한산 제빵소가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통일부도 뭐 녹록치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변화에 따라서 부처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몸소 경험한 친구가 선배님들께 긴히 호소드리고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북한 내부 회사 같은 거 명단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김형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북한 인권 관련된 NGO에서 재직을 했었고 또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도 재직을 했고 현재는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경험 그리고 주변 친구들, 청년들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한 경험들을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선배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나라는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 기조에 따라서 이 북한 분야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는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해봤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먼저 이 분야에 대한 이념화된 생태계에 대한 청년들의 피로감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이 되면서 그 쌓아온 경험들이 살아 단절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북한 분야는 미래가 불안정한 분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은 보수 진보라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극단화된 분야 중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이 분야에 재직을 하면은 그 어느 이념에 따라서 우리가 진영 논리에 따라 이용된다라는 그러한 불신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도적 접근이나 개발 협력이나 인권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건데, 나는 그냥 인도적 지원 봉사를 하고 싶은 건데 라고 이 분야에 뛰어들어도 이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정치라는 것에 엮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과거 세대와 달리 지금 세대는 이제 통일 담론 자체도 이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 통일, 주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면은 요즘 청년들은 인권, 평화, 개인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거랑은 달라진 담론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거리감도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보기에는 정치적 논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기는 어려운 분야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진로와 생계의 불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는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맞는 단체들한테만 예산이 집중이 되고 예산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나 정부 부처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해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맞는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규직의 고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한 북한 관련된 전공을 해도 사회에 나와서 진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적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들어왔지만 결국에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더 있고 싶지만 나는 먹거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많이 봐왔고 저 또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앞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대 간의 괴리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북한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이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주로 많이 봅니다. 과거와는 달리 민족이라는 또 한 민족 국가라는 이런 담론은 청년들이 보기에는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북한이라는 걸 바라볼 때 너무 이제 언론이나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무관심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섞여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이유 외에도 이제 사회 문화적이나 심리 세대적 요인이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다른 청년들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이들이 이 분야에 완전 무관심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제 정쟁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결론은 내지 못했고 끝까지 계속 고민을 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이 분야에서 이제 관전자가 아니라 참여자 그리고 기획자로서 더 나갈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자생 가능한 수익 구조로 설계를 해야 이 분야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서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더욱더 활성화되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 저도 어떻게 나아갈지는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꾸준히 고민하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또 이 분야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청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북한 인권단체랑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게 선배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타임테이블을 놓고요, 각 연생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20살이나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나이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대에 대북 정책이 어떻게 풀려 있는지에 따라 북한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일하는 곳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북한 인권단체랑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이 커지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고 남북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는
또 인도적 지원 단체에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 내가 북한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뛰어들었던 것뿐인데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했으면 너 극우야? 북한 인도적 지원 단체에서 일했으면 너 극좌야? 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벤처부에 남북관계 관련해서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서 창업 기획안을 내잖아요. 공무원분들이 피합니다. 이거 나중에 정부 바뀌면 나 꼬투리 잡힐까봐, 이거 컨펌 시켜주면 나중에 괜히 문제될까봐 뽑아주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배님들이랑 같이 저희 세대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늘 느끼는 게 아까 김영준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생계가 유지가 되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유지를 해나가는데 여기는 집이 원래 잘 살거나 아니면 와이프나 남편 잘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이쪽 분야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대 간의 괴리도 그렇고 지금 세대와 선배님들 세대 간의 교두보 역할을 저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표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넘어가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특히 민주당 정치인분들이나 뭐 조국혁신당 분들 만나면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왜 2030 남자들이 왜 갑자기 극우화가 됐냐? 왜 자꾸 보수 쪽으로 치우쳐지는 결과가 나오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30 남성들은 왜 그런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다기보다 그런 부분도 오늘 선배님들께 과감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한번 제가 강제로 발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2030 남성들이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돼야 북한이랑 조금 문을 열고 유연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고자 박수민 매니저가 한번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버리다니. 참 주제로 보시면 되게 딱딱하시죠? 네,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안보 환경 고찰,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중심으로. 제가 정해준 제목입니다. 네,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여기 정해줬어요. 저는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훌륭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뭐 좋은 얘기 뭐 차 한잔 하면서 하나보다 했는데 저한테 딱 던져준 게 짜잔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중심으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봐. 기간은 일주일 줄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죠. 근데 주제로 딱딱한 주제를 또 되게 진지하게 하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시작을 좀 가볍게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박수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에서 운영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력으로는 제가 대학에서는 이제 정치외교학 공부를 하고 중국화 그리고 미국학, 유럽 관련된 거 이제 전공을 하고 나왔었고요. 북한 관련돼서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적은 없지만 제가 실제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2023년부터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에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통일부에서 이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북한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보 분석이랑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좀 했었고요. 제 졸업 논문이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러시아 관계고요. 제가 통일부 들어가서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 중에 북한 러시아 간의 이제 경제 관계라든지 뭐 러시아 친구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뭐 여러 나라가 있겠죠. 벨라루스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셨죠. 거기도 이제 푸틴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든 독재자 할아버지가 한 분 사시는데 그 나라랑 북한 간의 경제 관계는 어떠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탐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또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부 이런 데 청년 인턴 하면서 행사 이런 데를 또 많이 갔어요. 부스 이런 거 열어가지고 또 사람들 이렇게 오시면은 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인사도 하고 또 뭐 설명도 이렇게 해드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되게 딱딱하긴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을 다룬다라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특히 또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설명해 드릴 때 너무 딱딱하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친근하게 그냥 손주가 말씀드린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냥 아버님 이게 이래요. 그냥 어머님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제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성격이 되게 진지하거든요.
여기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 안에서 일할 때도 제가 맨날 태클 건다고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야 너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아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요거는 좀 제고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되게 좀 긴장 좀 풀고 그냥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그런 걸 행사 이런 데 가서 합니다. 그런 데는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약간 사근사근하게 하는 게 또 이제 이해 잘 되는 것도 있고 서로 이제 또 좋은 것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오래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제를 제가 작성을 하면서 내용을 당연히 제가 이제 탐구도 하면서 이렇게 볼 때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중심으로 이 안보 환경,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 보면 줄타기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가면 또 약간 너 너무 왼쪽 아니냐? 이렇게 부르고 한쪽으로 가면 너 너무 오른쪽 아니니? 이러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 뭐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 남북관계라는 게 사실 군사적 긴장과 대화의 연속입니다. 그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탈길에서 돌멩이 굴러가면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듯이 그냥 그런 군사적 긴장과 대화가 계속 연속해서 굴러가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긴장이 결국은 완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 제가 이제 도발의 특징 이런 걸 살펴봤을 때 1980년대까지는 이제 주로 무장 공비, 간첩 침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총으로 막 사람들 위협하거나 아니면 안에서 막 스파이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사람들 움직이고 정보 이런 거 빼내가고 이런 게 좀 절대적이었다라고 한다면요. 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핵이나 미사일, 뭐 NLL 도발, 방사포 관련 도발 이런 게 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보수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양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고요. 위성 발사체 시험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뭐 드론도 이제 보내기도 하고요. 해외로 확장한다고 했을 땐 이 친구들이 사이버 범죄, 뭐 코인 탈취라고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는 기술 기반의 도발,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정보전 분야에서의 침투나 같은 이런 도발이 점차 계속 정밀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전략적인 돌파구를 좀 제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당연히 심해졌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탄약도 받아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뭐 전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뭐 빈손으로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북한의 군수 물자나 탄약, 미사일 공급에 점점 의존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해서 군사적 외교적 입지를 가져왔죠. 위성 발사체 기술, 미사일 추진체 기술, 잠수함 관련 기술 등 군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선에 파견돼서 북한 군인들이 실제로 실전 경험을 축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러시아와의 밀착이 북한에게 단순한 경제적 생명선뿐만 아니라 체제의 생존 및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략적인 자율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미 많은 곳에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이 강화된 이후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북중러라고 하는 이 세계 정상 외교의 무대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인 과시가 아니라 이 세력을 블록화를 만들어서 한미일이라는 안보 협력에 맞서는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군사적, 외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상공 안보 협력을 적대적 호위망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북중러 공조를 외교적 방패이자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걸 탐구하면서 봤을 때 북한의 대외적인 목표는 정권 수립 이래 한 번도 근본적으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체제 생존이랑 정권의 정통성 확보, 그리고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쥔다라는 게 이들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죠. 이를 위해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협상과 도발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 혹시 뭐 다른 데에서 얘기한다면 뭐 화전양명 전술 이런 걸 고수를 하면서 내부의 결속이 약화되거나 외교적인 압박이 커질 때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를 시켜왔습니다.
앞으로의 도발은 단순한 재래식물의 충돌을 넘어서 사이버상의 공격이라든지 정보전이라든지 드론이나 무인수단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도발 등으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즉 도발의 수단은 진화합니다만 이들의 목적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북한의 일관된 전략적인 특징이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들의 전략적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은 블록을 만들면서 이런 구조를 더 고착화를 시키고 있고요. 대화도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한들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서 이 친구들 완전히 방향을 돌렸어요. 지금 우리가 잡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들과 대화를 하고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좋은 뜻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한들. 그렇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도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평화를 위한 안보라는 원칙이 계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국방력과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이걸 양보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한쪽에서 대화를 했다가 한쪽에서는 야 싸우자! 너네 뭐 용서 안 한다! 이랬다가 한쪽에서 대화했다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양쪽에 북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렇게 끼고 우리 딱 블록을 형성해서 지금부터는 너네랑 대화 안 하겠다라고 나와 있다면 우리 결국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평화적 환경 조성 노력을 이용하며 이걸 체제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 조성의 첫 단계는 결국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안보적인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한 억제력은 단순한 방어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나 확장 억제 체계의 고체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이런 게 도발 가능성 자체를 줄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다 보셨겠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를 저희 정부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 다들 공감을 하고 실현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전략적 판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북 정책은 유한이냐 강경이냐의 이분법으로 풀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와 안보의 균형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국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네요 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밸런스도 계속 잘 맞추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알아. 쟤네가 북한과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주체다라는 이런 인식을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면 우리가 우리 안보도 지켜나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면 안 된다. 너네가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거나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우린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런데 대화는 너네가 원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 너네가 대화를 우리랑 같이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평화적 국면을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정보 분석이나 방첩 능력이라든지 강력한 국방력으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 채널을 열어주고 대화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움직이고 싶어하는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계속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안보력, 전략적이고 다층적인 외교, 국민적인 합의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순히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스스로 평화의 구조를 설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강경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너무 열어주는 유화책도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균형된 현실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서 왜 20대가 왜 자꾸 극으로 가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그거 패스하고 이렇게만 말씀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선배님들이 들으시기엔 되게 냉철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요즘 친구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평화를 지향하면서도 내 가족은 확실하게 지키자라는 게 강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봤을 때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소위 진보 정부라고 불리는 정부고, 근데 거기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국과 기술 교류를 하기로 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진보가 보수의 어젠다까지 흡수해서 보수를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유연성의 확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유권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발표자도 저희 포럼에 되게 보물 같은 친구인데요. 인턴십을 끝내고 저희 포럼에 최종적으로 합류하게 된 멤버 중 한 명인데 이 친구도 너무 보석 같은 면이 많아서 제가 소개하기보단 직접 자기가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코리아인입니다. 원래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나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잘 못해서 근데 최선을 다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청년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 청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 재외동포 청년들이 함께 평화와 새로운 통일 의제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오래동안 분단되어 있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제 청년 참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은 미래 통일 한국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두 번째, 청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갈등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계와 연결된 시대입니다. SNS와 국제 교류로 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음악, 스포츠를 통해 쉽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외동포 청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외동포 청년들은 두 문화 속에서 자라며 한국을 소개하는 가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계 미국인 청년들은 문화 행사와 교류 프로그램을 엽니다. 고려인 청년들은 한국 언어와 문화를 알리고 남한과 북한 커뮤니티 모두와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 다양한 시각을 연결합니다. 두 번째, 재외동포 청년들은 조부모 세대의 분단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튜브나 학교 발표에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지역 행사에서 이산 가족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분단을 사람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네. 세 번째, 재외 동포 청년들은 각국의 정치와 외교 시스템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의회나 NGO에서 한반도 문제를 알리기도 하고 대학과 싱크탱크 평화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외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남한, 북한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손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청년들의 작은 말과 행동이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통일 의지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티아나가 성이 박씨입니다. 저희 포럼이 되게 복받은 부분이 뭐냐면 인턴을 모집을 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고려인 친구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하거나 조부모님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음식을 보면요 저희한테 막 보여주거든요. 다 조선 음식입니다. 저희랑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잔치국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기한 게 고려인 조부모님들이 한반도에 살았을 때 얘기를 그렇게 손주들한테 많이 해주세요. 그 얘기를 저희도 듣고 많은 걸 느끼고는 하는데 오늘 타티아나가 되게 좀 감동인 게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한국 와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혼자 글을 다 쓰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타티아나가 되게 뛰어난 친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우즈베키스탄어도 하고요. 전공을 뭐 했나요? 러시아어도 하고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레포트도 쓰고 엄청 뛰어난 친구인데 북한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서 어학 프로그램으로 제일 높은 점수도 받았고 지금 계속 북한 쪽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변을 넓혀 나가는 와중에 선배님들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여쭤보고 싶은 점 있으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따가는 통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do it in English. Okay. I'll translate. 그 다음 발표는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 거의 반평생 이상을 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통일학을 공부하고 북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청년미래 포럼에서 운영위원과 독일 선덕 매니저를 맡고 있는 안향아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초등학생 때 독일로 유학을 갔고요. 거기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서는 정치사회학을 전공을 했고 북한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석사도 통일학을 전공을 해서 올해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독일 통일 사례를 가져왔는데 제가 독일에서 이제 통일을 배울 때는 사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뭐 독일이 세계 1, 2차 대전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었고 그래서 그 관련돼서 많이 배웠었는데 한국이랑 다른 점이 유독 눈에 띄었어서 그런 점을 좀 오늘 좀 발표하면서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독일의 분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고 이제 통일은 세계 각국의 이제 통일의 중요한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독일 통일이 단순히 영토나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복잡하지만 아주 좋은 통합 과정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남북 통일을 논할 때 독일 통일의 사례가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례입니다. 독일 통일 경험이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당연히 중요한 시작점을 제공을 하지만 저는 동시에 양국 간에는 통일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국제 정세, 국내 정치 혹은 경제 상황이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나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리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독일 사례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하고 비교 분석해서 한국에 맞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된 통일되지 않는 대북 및 통일 정책입니다. 사실 서독 같은 경우는 동방 정책이라고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었는데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사회민주당 소속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헬무트 슈미트가 왔었고 그리고 헬무트 콜 총리까지 왔었는데 헬무트 콜 총리는 그 반대당이었던 기독민주당이었는데 이 기독민주당에서도 이제 콜 총리가 왔을 때에도 이 동방 정책을 폐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정당적 이념 차이를 넘어서 동독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모든 정당이 같은 국가적 목표와 전략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동독과의 신뢰도 계속 쌓아 나갔었습니다. 이러한 동독의 정책적 일관성은 신뢰를 쌓고 특히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좀 결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 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제 5년마다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저는 이러한 양상이 사실 북한과의도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좀 통일 과정이 정책의 일관성과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국도 이제 제발 대북 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성인데요.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상황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저는 항상 전쟁의 경험 유무로 말을 합니다. 서독과 동독은 물론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념적 대립이 있고 경제적 대립이 있었지만 서독과 동독은 서로 군사적 충돌이 전혀 없었고요. 전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독과 동독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방 정책도 조금 더 잘 추진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남북한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은 특히 또 핵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대화 단절과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도 가져오고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점을 좀 부재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적대적 관계가 단순히 외교적 문제를 넘어서 통일 비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증폭시킬 수도 있고 통일 과정에서 우발적 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논의는 독일이 경험했던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을 경로하는 다른 경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치 안보적 관점에서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층적 외교 강화에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비정치적 관점에서는 인도주의적 교류를 모색해서 상호 적대가 완화를 먼저 모색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특히 이진호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외교력 및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동서독 통일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가장 많이 감명 깊게 좀 들었던 부분이 당시 콜 총리의 외교력이었는데요. 독일은 이제 통일에 앞서서 유럽 공동체에도 가입을 했었고 나토에도 가입을 하면서 서방 세계와의 연대를 먼저 굳건히 하였고 주변국들에게 서독이 이제 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방 정책을 이제 동독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 특히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힘을 썼었는데요. 냉전 시대 속에서 점진적으로 좀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바탕이 이게 서독의 정책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백리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은 그동안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제 당시 전승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플러스 이제 동독과 서독을 다 같이 이제 회담 테이블에 모으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국경 확정, 또 나토 잔류 문제, 주권 회복 등 이제 다양한 쟁점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통일 독일이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주권 국가로 승인받는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서독 지도자들의 전략적인 통찰력이나 외교적 역량이 통일이라는 국가적인 좀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동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외교적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처럼 4대 강국이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회담 테이블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도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랑 이제 외교적으로 좀 잘 협상을 하고 신뢰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층적 외교를 강화를 하고 한쪽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이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독일 통일 사례가 단순히 통일을 했다, 통일의 좋은 사례다 도 좋지만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정확히 바라보면 저희가 이제 어떤